나이 드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예전엔 며칠이면 낫던 게 이제는 한 달도 가고, 안 그러던 무릎이 시큰거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요. 그러면서 주변에는 큰 병 걸렸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시죠? 오늘은 서울대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 강조하신 안 아프게 늙는 법 핵심 세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부터 옛 어르신들의 지혜까지 제가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첫 번째는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겁니다. 공격 인자가 뭐냐?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나쁜 음식, 담배, 술,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를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도덕책 같은 얘기로 듣고 계세요. 이승훈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 말 듣고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과학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장암 위험 요인이 뭔지 아시나요? 붉은 고기, 가공육, 운동 부족, 비만, 담배, 술이에요. 이거 보면 또 이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위험한지 원리를 알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대장의 역할 뭘까요? 몸이 이건 안 먹을래 하고 버리는 변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오래 머물수록 그 안에 나쁜 성분이 대장벽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이 왜 나쁘냐면 변이 나가는 속도를 늦춰서 대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니까요. 담배가 왜 나쁘냐? 독소가 대장벽 면역세포를 악화시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변이 빨리 나가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공격 인자를 줄여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사례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5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댄 뷰트너가 발견한 블루존이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 두 번째는 이탈리아 사르데나, 세 번째는 그리스 이카리아, 네 번째는 코스타리카 니코야, 다섯 번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입니다. 이 5곳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대의 공중보건대학원과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했는데요. 오키나와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오키나와 사람들에겐 장수 유전자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이런 곳에는 장수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오래 살까요? 바로 공격 인자를 줄이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가 80% 차면 수저를 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미국 태평양 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바로 이 음식 제한, 열량 제한이 장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오키나와 사람들의 하루 야채 섭취량은 일본 내에서도 최하입니다. 야채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게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소식 다수,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격언입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도 음식 유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과 옛 지혜가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요. 2024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 비만율이 61.7%예요. 4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50대, 60대로 갈수록 만성 질환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40대 때 잘할 거예요. 그쵸? 먹는 양이 너무 많고 담배, 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대 이후에 안 아프게 늙고 싶으시다면 60대,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몸에 들이는 공격 인자가 뭐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두 번째는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겁니다. 공격수가 있으면 방어, 수비수가 있어야겠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병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몸의 방어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강의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축구 경기와 같다. 공격수가 들어오는데 수비수가 잘 막아내면 골을 안 먹어요. 근데 수비수가 약하면 공격수가 약해도 골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늙으려면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공격 인자, 뭐 담배, 술, 스트레스, 뭐 붉은 고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방어 인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 그리고 인간관계예요.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은 다 알고 있지만 인간관계라니
정말 의외지 않나요? 근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0세 때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했습니다. 돈, 명예, 학벌,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인간관계가 노년 건강을 더 잘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중년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고 수명이 더 짧았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킵니다. 이 코르티솔이 면역세포를 직접 억제해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바로 그대로예요.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즉기상, 사즉기결, 우즉기난, 공즉기하.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솟구치고 슬퍼하면 기가 흩어지고 걱정하면 기가 막히고 두려워하면 기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음 상태가 몸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한의학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블루존 연구에서도 재밌는 공통점이 발견됐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모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 아닙니다. 평생에 친구 5명을 만들어서 함께 늙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냐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마을 광장에 나와서 이웃들과 수다를 떱니다. 그리스 아카리아 사람들은 수시로 모여서 허브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정원을 가꿔요. 이게 다 방어 인자를 키우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어 인자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해 줍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원을 가꾸고 걷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동의보감에도 행보양생, 행보익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양생이고 걷는 것이 기운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어 인자를 키우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걷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자고 근육을 챙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아프게 늙는 법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공격 인자를 줄이고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공격을 막고 내 몸을 지키는 균형. 외부의 적은 차단하고 내부의 힘은 키우는 시스템.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면역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역병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병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늙어도 아프지 않게 늙는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선 이미 2000년 전에 같은 말을 했어요. 정기 존내 사불가간. 정기가 몸 안에 충만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기는 우리의 몸의 방어력, 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죽음의 기라고 하죠. 결국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가 현대의학에서의 면역이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기가 현대의학의 공격인자인 겁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늙는 법의 본질은 결국 면역이에요.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공격은 너무 많고 방어는 부족하다라고요. 그래서 50대, 60대로 갈수록 면역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평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면역을 챙기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면역 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안 아프게 늙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격은 줄이고 방어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역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대인데 신체 나이가 80대가 나왔답니다. EBS 건강 채널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40대 부부의 식습관을 공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영상일 수 있겠다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살찌고 늙는 문제가 아니라 50대 이후 몸의 방어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부부, 신체 나이가 80대가 나온 부부, 그 중에서 남편분의 식습관이 공개가 됐는데요. 365일 라면이랑 국수만 드세요. 밀가루 종류만 드신다는 거예요. 아내분은 하루에 빵을 1번 이상 드시고요. 한 달에 배달 음식을 30번 넘게 시켜 드신대요. 주말에 하루 5번 시킨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찔렸습니다. 바쁘다 보면 요리할 시간이 없고 재료 사면 남아서 버리게 되고 결국 배달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부만의 얘기일까요? 그리고 저만의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3사 월간 이용자가 2024년 기준으로 3,58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3,500만 명 이상이 배달앱을 쓰는 겁니다. 배달을 많이 시키는 이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시나요? 해먹기 귀찮아서요. 특히 40대는 84%가 배달앱을 쓰고 있고 50대도 10명 중에 7명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이 부부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정제 탄수화물이 배달 음식에 많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퍽 나와요. 담배나 술이랑 똑같은 중독 물질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파민을 얻으면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집니다. 라면이 끊기 힘든 게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 연구팀 연구에서 고지방, 고당분, 초가공식품이 뇌의 도파민 반응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이클에 빠진 분들은 끊으려고 해도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식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의 비만율이 61.7%입니다. 4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가 전부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신체 나이가 내가 80세인지 40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에서 신체 테스트 한 거를 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발로 서서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40대라면 20초 이상 버텨야 정상이고요. 50대라면 15초 이상, 60대라면 10초 이상입니다. 10초 이하로 버티셨으면 신체 나이가 70대 이상이라는 신호예요. 만약에 5초도 못 버티잖아요? 그럼 80대 수준인 겁니다. 영상에 나온 40대 남편분은 2.7초 버티셨습니다. 80대 판정이 나와버렸어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30초 동안 최대한 많이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의자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30초에 20개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6개에서 19개면 60대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15개 이하면 70대에서 80대 수준이에요. 영상에 나온 아내분은 16개 정도 하셨습니다. 거의 턱걸이로 한 60대 수준으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부부는 40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테스트 해보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결과가 좋게 나오신 분도 있고 안 좋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하도록 이 영상을 보시고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체 나이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요? 과학은 더 발전했는데 말이에요. 수면을 안 재우고 좁은 곳에 가두고 당분과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이면 쥐가 1년 만에 노인처럼 돼서 사망해 버립니다. 노화 연구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달고 살고 수면을 줄이고 초가공식품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술로 또 풀고 이게 우리의 얘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빨리 늙는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속노화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냐는 설문에 40대의 69.5%, 50대의 69%가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몸이 빨리 늙는다는 걸 직접 느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90년대 이후로 20대부터 30대의 암 발생이 25%가 증가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해도 생활 습관이 나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조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남자 40대, 50대의 육류 섭취량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은 40대가 25g, 50대가 29g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과일 섭취량은 줄었습니다. 고기는 더 먹고 과일 채소는 덜 먹는 쪽으로 식습관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만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그것이 있고 비만의 결과가 만성질환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서 사망자 27만 명 중에 78%가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24년에 더 높겠죠.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으로 가고 비만이 만성질환으로 가고 만성질환은 조기 사망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라면 끊고 배달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라면 끊고 배달 안 시키면 그거 뭘로 채우실 건가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미 몸속에서 라면과 배달 음식으로 인한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을 매일 먹으면 혈당이 요동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인슐린이 과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만성염증이 뭐냐면 몸속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조용히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면역체계가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로 바뀌는데, 이게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면역세포를 지치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게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잖아요. 소화 효소가 줄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대 의대 연구팀이 202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소화가 안 되는 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충격적이게도 늙어버린 면역세포의 축적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소화 문제가 아니라 면역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이게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끊는 것부터 말하면 액체로 된 당분부터 끊으세요. 콜라, 주스, 달달한 커피, 이것부터 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먼저냐면 액체로 된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바로 혈당으로 직행합니다. 고체 음식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강해요. 면역세포가 가장 빠르게 타격받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흰쌀밥, 찐빵, 국수를 줄이는 겁니다. 정제 곡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가지고 만성염증을 계속 자극합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동폭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면역세포를 살리는 음식을 넣는 겁니다. 콩류, 견과류, 베리류가 핵심이겠죠. 이 3가지는 항염증 효과가 있고 장내 유익균을 살려서 면역체계 회복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것만으로는 면역체계를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면역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하거든요. 입술에서 물집 나신 적 있으시죠? 피곤하면 이 물집이 꼭 올라오시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고, 이게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음식만 바꿔서는 이 신호가 잘 안 잡혀요. 면역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0대 부부가 신체 나이 80대가 나온 건 단순히 라면이랑 배달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혈당을 유동치게 하고 만성염증을 쌓이게 하고 결국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식습관을 바꿀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액체 당분부터 끊으시고 정제 곡물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진짜로 살리는 음식을 넣는 거, 그리고 면역세포를 살리는 습관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몸에 힘이 없고 괜히 무기력하고 오후만 되면 정신이 멍해지는 분들 있으시죠? 밥을 굶는 것도 아니에요. 잠을 아예 못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 중간만 지나면 몸이 축 처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뭘 하려고 해도 기운이 안 납니다. 장 한번 보고 오면 진이 다 빠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자, 손주 한번 안아주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저녁 때쯤 되면 그냥 소파에 눕고만 싶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한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년이 넘어가면 10분 중에 서너 분이 이런 기력 저하를 겪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밥 좀 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기운이 난다는 건 그냥 배가 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몸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유지하는 재료,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재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기본 재료가 있어야 기운이 나요. 그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입니다. 고기, 계란, 생선, 콩이 기력에 좋다고 하는 이유도 결국 이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는 게 밥을 덜 먹어서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재료가 부족하다는 신호인 겁니다. 배는 부르는데 기운이 없다면 바로 이 경우인 겁니다. 자, 참고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에요. 그만큼 부족하면 온몸에서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지, 기름진 거 줄이고 소식해야지 하시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만큼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챙기셔야 되거든요. 복잡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럽 임상영양학회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노인의학회 같은 전문가 단체들이 권하는 기준이에요. 젊은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한데 65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1.0에서 1.2g까지 더 드시라고 권장해요.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단백질이 60에서 70g을 챙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런 거 더 먹어야 될까요? 자, 제가 듣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의 몸은 물이 꽉 차는 멀쩡한 항아리예요. 물을 부으면 부은 만큼 잘 담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밑이 살짝 새기 시작합니다. 금 가는 거죠. 같은 양을 부어도 담기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둔해져요. 젊을 땐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이 바로바로 받아 쓰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단백질이 들어와도 근육이 꾹 뜨게 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 효소도 줄고 입맛까지 떨어져서 자연히 단백질을 덜 드시게 되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서 다 간 다음에 한 입에 꿀꺽하게끔 그 맛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영양 채우려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물들이 점점 새는데요. 이 항아리가 새는 만큼 둔해진 만큼 더 부어져야 겨우 본전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는지 조사해 봤더니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65세 이상에서 권장량을 채우는 비율이 남성은 절반 정도 돼요. 여성분들은 셋 중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먹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이 가장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아침은 대충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부족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단백질이 모자라면 우리 몸은 이 근육을 전부 헐어버려서 몸에 필요한 더 중요한 에너지를 쓰는데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기력증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근육의 역할이 활력 저금통입니다. 이 근육이 부족하면 그 저금통을 계속 깨서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자, 이 근육이 계속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근감소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분 중에서 3분 중에 1분이 넘게 이미 이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 근육은 30대 중반부터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1년쯤에는 한창 때의 절반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곳이 아니라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창고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곳이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만이 아니라 여기저기가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그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확 떨어집니다. 뭐 낙상사고 같은 것도 있죠. 네. 게다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하고 상처 회복도 같이 느려져서 잔병 치레가 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운이 없다는 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저금통, 근육 저금통, 단백질 저금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 뭐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되겠네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밥을 잘 드시는데도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나이 들어서도 부담 없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 근육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하고 오늘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습관부터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딱 3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손가락 고리 테스트예요. 자, 양손, 엄지하고 검지,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이렇게 감싸 보세요. 이때 손가락이 서로 안 닿고 종아리가 꽉 차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근감소증 위험 신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딱 이렇게 맞물리거나 오히려 헐렁하게 남으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거, 근감소증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팔 힘을 안 쓰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 해보세요. 해보시겠어요?
이게 12초 안에 안 되고 더 걸리거나 팔로 무릎을 짚어야 일어나신다면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근감소증 신호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요즘 들어 페트병 뚜껑 따기가 부쩍 힘들어졌거나 횡단보도 신호 안에 길을 다 못 건너시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도 근육이 많이 줄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었거나 계단 오르기가 부쩍 힘들어지셨다면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셔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이건 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챙기셔야 한다는 알람이고 다행히 근육은 나이가 많아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습관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지 말고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한 끼에 고기를 몰아서 드시는데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이 들어온 단백질을 다 쓰지 못합니다. 국제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한 끼에 20g에서 30g씩 세 끼로 나눠 드시는 게 근육을 지키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일주일에 한 번 양동이로 들이붓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주는 게 나은 거랑 똑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침 단백질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우유 한 잔이라도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부담스러우시면 두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한 컵처럼 간단한 걸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 드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보다 질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계란, 생선, 살코기, 콩,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검정콩을 추천드립니다. 검정콩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장에서 흡수도 잘 되거든요. 밥을 지으실 때 현미나 잡곡에 검정콩만 섞어 드셔도 단백질이 확 늘어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먹은 것만으로는 반쪽입니다. 반드시 움직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로 근육을 짓는 공사입니다. 벽돌이나 시멘트 그리고 철근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대로 쌓이는 거죠. 이게 바로 뱃살로 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도 책에서 근테크, 그러니까 근육을 저금하듯이 모으라고 강조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10분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면 운동은 단백질을 드신 뒤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재료가 막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참에 공사를 하면 근육이 더 잘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한데 하루 15분 정도 햇볕만 쬐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하셔도 쌓아둔 단백질이 비로소 근육이 되고 기운으로 확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며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달은 꾸준히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정말 안 하다가 한 일주일만 했는데도 하루가 다르고 잠도 훨씬 더 잘 오고 기운도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확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는 거,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시면 이건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기운이 없고 밥을 먹어도 든든함이 오래 안 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빠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재료가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아미노산 같은 기본 재료를 끼니마다 나눠서 질 좋은 걸로 채우시고 운동까지 같이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음식만으로 매일 충분히 챙기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고기를 많이 드시자니 속이 부담스럽고 매 끼니 챙기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밑 빠진 항아리처럼 먹어도 흡수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밥을 잘 드시는데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는 그런 진짜 이유, 그리고 부담 없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채우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침에 눈은 떴는데 한참을 멍하니 앉아만 계셨던 적, 또는 분명히 잤는데 어제보다 몸이 더 무겁고 천근만근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또 내가 나이가 들었나? 잠을 덜 잤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셨다면 오늘은 그 자책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는 바로 그 시간에 몸을 회복시켜야 할 무언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안 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웠고 분명히 몇 시간을 잤거든요.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한참 동안 몸이 안 깨어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 특히 그 무거움이 점심때까지 이어지고 오후가 되면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왜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더 무거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 자면 개운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잠은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7시간을 자도 어떤 날은 개운하고 어떤 날은 전근만근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잤느냐입니다. 옛 어른들이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깊은 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잠이야말로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을 회복시키는 진짜 열쇠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피곤한 게 아니라 자는 동안 정작 중요한 일이 안 일어나서 피곤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은 그냥 잔다, 깬다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내려갔다가 꿈을 꾸는 렘 수면으로 돌아오는 한 바퀴를 도는데, 이 한 바퀴가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걸립니다. 하룻밤에 보통 4번에서 6번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면 이 사이클을 충분히 돌면서 깊은 잠과 렘 수면을 골고루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깊은 잠, 이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서파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이 깊은 잠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연구 자료를 보면 깊은 잠에 빠질 때 우리 몸은 낮에 생긴 근육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하고 면역세포를 새로 정비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까지 싹 씻어냅니다. 또 이 깊은 잠 동안 낮에 다 써버린 뇌 속 신경 전달 물질도 다시 채워줍니다. 깊은 잠이 곧 몸과 뇌를 충전하는 시간인 셈이죠. 특히 이때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성장 호르몬 하면 아이들이 키 크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이 세포들을 수리하고 이 근육과 이 조직을 재생하는 밤사이 수리공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남성의 경우 하루 성장 호르몬 분비의 약 70%가 이 깊은 잠 단계에서 나온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깊은 잠과 번갈아 나오는 게 꿈을 꾸는 렘 수면인데, 이 렘 수면은 낮에 있었던 일과 감정을 정리해서 기억으로 저장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몸을 수리하는 깊은 잠은 주로 잠든 직후 앞쪽 2~3시간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드는 초반에 푹 자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 밤사이 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리공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잠깐 10분, 20분 졸았는데 이상하게 개운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건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얕은 단계에서 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알람 때문에 억지로 깨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한동안 머리가 멍하고 몸이 더 무겁습니다. 많이 잤는데도 더 피곤한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깊은 잠에서 억지로 깨면 한동안 멍하고 무거운 상태를 전문가들은 수면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잠의 관성이 아직 안 풀리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깊은 잠만 잘 자면 되겠네? 싶으시죠? 그런데 똑같이 깊이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밥은 잘 드시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랑 나이 들어서도 그걸 채우는 방법은 이 영상 고정 댓글하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해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나이 들면 왜 깊은 잠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이 깊은 잠이에요. 미국의 시카고 의대 연구를 보면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의 비율이 젊은 성인기에는 약 19%였는데 중년이 되면 약 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6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 뇌가 노화하고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도 줄어서 같은 시간을 누워 있어도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잠을 자는데 자꾸 깨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고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깊은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도 잘 안 떨어져서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러면 다음날 더 처지고, 그래서 또 깊이 못 자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어요. 깊은 잠에 들어가서 성장 호르몬이 자, 이제 몸을 수리하자 하고 명령을 내려도 정작 수리할 재료가 없으면 공사가 안 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현장 감독이라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벽돌입니다. 감독이 아무리 공사 시작, 공사 시작, 공사해! 이렇게 해도 벽돌이 없으면 건물은 안 올라가잖아요. 철근도 없고. 그러니까 깊은 잠이 줄어드는 데다 회복에 쓸 재료까지 부족하면 밤새 누워 있어도 몸이 제대로 못 고쳐지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무거운 게 바로 이 두 가지가 겹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은 사실상 7, 8시간을 굶는 거랑 같습니다. 이때 쓸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모자란 재료를 채우려고 오히려 내 근육을 헐어서 씁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빠지는 셈이죠. 그리고 잘 못 잔 다음 날은 유독 단 게 땡기고 입맛이 더 도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것도 잠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자는 것보다 깊이 자고 그 안에서 잘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일 쌓이면 1년 뒤에는 꽤 큰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 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에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되시는지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7시간 넘게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자, 두 번째, 자다가 두세 번 이상 자주 깬다. 자, 세 번째, 누우면 잠드는데 깊이 못 자는 느낌이다. 자, 네 번째, 낮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 졸리고 정신이 멍하다. 자,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되시면 깊은 잠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깊은 잠을 되찾고 회복 재료까지 챙기는 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깊은 잠으로 더 잘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부터 보세요. 아침에 쐬는 이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줘서 그날 밤 깊은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는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나 술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카페인과 술은 잠은 오게 할지 몰라도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게 만듭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게 제일 놓치기 쉬운 건데 낮 동안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밤에 몸이 회복 공사를 하려면 그 재료가 낮에 미리 들어와 있어야 하거든요. 계란, 생선, 두부, 콩 같은 단백질을 끼니 마나 나눠서 드시는 게 사실은 더 나은 잠과 더 개운한 아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침실은 어둡고 약간 서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더운 공기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데 살짝 서늘한 방이 깊은 잠이 더 잘 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의 밝은 화면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화면의 파란 빛은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을 늦추게 해줍니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는 것도 올랐던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낮에 졸리시면 20분 안쪽으로만 주무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졌다 깨느라 오히려 더 멍해지고 밤잠까지 방해받거든요.
이 습관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침 햇빛 하나, 내일은 저녁 커피 줄이기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늘려가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챙기는 습관과 그 잠 동안 몸이 쓸 재료를 함께 채우면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주무시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고신다거나 자다가 숨이 잠깐씩 멈춘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낮에 참기 힘들 만큼 졸음이 쏟아지신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수면 무호흡 같은 문제일 수 있으니까 꼭 병원이나 수면 클리닉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얘기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냥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운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건 단순히 적게 자서가 아니라 깊은 잠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 몸을 회복시킬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의 시간만 늘릴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챙기고 그 깊은 잠 동안 몸이 쓸 재료까지 같이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재료를 나이 들수록 음식만으로 매일 충분히 챙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밥은 잘 드시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는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부담 없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채우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전부 담아놨습니다.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